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내분비계 기관인 부신의 피질과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췌장 그리고 송과선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부신 먼저 볼 텐데, 부신은 어디에 있느냐? 신장의 상부에 위치해 있고 모양은 꽃갈 모양이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신장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신장이고, 요 위에 얹혀 있는 얘가 부신입니다. 부신. 우측 좌측 둘 다 신장 위에 있겠죠. 꽃갈콘처럼 생겼잖아요. 이 모양의 기관이 부신이고, 부신에는 부신 피질과 수질이 있어요. 우선 요걸 이렇게 그려보면 바깥쪽이 피질 부분이고 안쪽이 수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질, 수질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신장에서도 바깥쪽이 피질, 안쪽이 수질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당류코티코이드, 그리고 염류코티코이드, 그리고 안드로겐이 있어요. 이름을 보시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류코티코이드는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 이름만 따고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염류코티코이드 역시 염류인 나트륨의 혈중 농도를 높인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당류코티코이드 먼저 보겠습니다. 당류코티코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티졸이라고 해서 거의 여러분 시험엔 같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코티졸로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류코티코이드는. 그래서 어쨌거나 당류를 잘 기억하시고, 얘가 뭘 한다고요?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대사를 통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초콜릿이나 이런 단 걸 먹고 스트레스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여기서 기인한 이름이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또 다른 기능은 항염증 작용과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성인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안드로겐은 쉽게 성호르몬이라고 기억하세요. 어떤 책에서는 보통 남성 호르몬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성호르몬으로 하는 게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남성 호르몬 성향을 많이 띠긴 하지만 비만 환자의 경우 지방세포나 이런 게 많을 경우에 이 지방세포들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비만 환자들이 가끔 나오는 증상이 뭐예요? 여성형 휴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이 쪘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의해서 이 안드로겐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선 조직이 자극돼서 유방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형 유방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안드로겐은 그냥 성 호르몬이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류코티코이드는 염류, 나트륨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균형을 조절한다고 하지만 쉽게 혈중 나트륨을 올린다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올리느냐?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뭐가 같이 들어올까요? 수분이 같이 들어와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알도스테론. 이 염류코티코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같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럼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를 높였던 거잖아요.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진되면 당연히 수분도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혈압이 상승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 세 가지의 부신피질 호르몬들이 항진이 되면 여러분 시험에 쿠싱 증후군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부신피질 기능이 저하되면 에디슨병. 그래서 요런 항진일 때는 쿠싱, 저하일 때는 에디슨,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진이면 쿠싱, 저하면 에디슨. 그러면 쿠싱 증후군 먼저 보면, 쿠싱 증후군에 걸리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형상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신피질 기능이 항진되면 혈당을 상승시킬 거 아니에요. 탄단지 대사를 통해서.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다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팔다리 근육들이 빠져서 굉장히 약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이게 최종적으로 몸통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통이 굉장히 살찐 몸집 비만만 있어요. 그리고 염류 코티코이드인 알도스테론도 상승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저류가 심해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수분의 저류도 심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수분 저류, 지방들이 다 어디에 생긴다? 네, 몸통이나 얼굴에 생겨가지고, 나중에 성인 가서 배우시겠지만, 네, 달덩이 얼굴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몸통에 굉장히 살이 많이 찌는 몸통 비만, 대신 사지는 굉장히 얇아져서 근력 약화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혈압도 상승할 수 있겠죠. 나트륨이 저류되고 수분이 상승하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알려드리고요. 에디슨병은 지금 말씀드린 이 쿠싱 증후군의 반대예요. 나트륨이 떨어져서 수분도 몸에서 빠져나가겠죠. 혈당도 올리지 않으니까 에너지도 없겠죠. 그래서 빼빼 마르고 혈압도 저하돼 있고 기운이 없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간호학 가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부신 수질 호르몬은 아까 부신은 봤잖아요. 네, 여기에 바깥쪽은 피질, 안쪽은 수질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수질 부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 에피네프린의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험에도 좀 나올 수 있고,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이전에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었지만, 네, 교감신경계 작용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 작용을 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박동수 증가하고 심근의 수축력 증가, 기관지가 확장하고 소화기계의 운동이 저하되고 동공이 확장, 방광근이 이완이 돼서 소변의 배뇨를 좀 막을 수 있고요.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혈당의 농도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들 몇 개 언급드린 게 있잖아요. 이 부신수질 호르몬도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다.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다 외우기 힘드시니까 이번 파트가 끝나면 다음 파트인 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를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노르에피네프린은 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혈압 상승만 주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신의 피부와 내장, 골격근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오른다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이 서론 부분에서. 그래서 얘는 혈압의 상승이 주 목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잘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피네프린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특히나 여러분 시험에 벌에게 쏘였을 때, 그리고 아나필락식스가 있을 때, 나중에 다 배울 단어들입니다. 이런 심한 알러지 반응에 어떤 약물을 쓰게 되느냐? 네, 그때 나오는 시험 문제가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런 심한 알러지 반응일 때 에피네프린을 사용해서 심박동수, 혈압 등을 증가시키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뭐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췌장은 소화기계에서 배우셨잖아요. 네, 췌장은 12지장 만곡부와 비장의 사이에 존재.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이 위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12지장 부위와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췌장의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꼬리까지 있고 여기가 비장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관이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해요. 내분비 기관은 뭐다? 네, 혈관 내로 분비하는 기관이다. 뭘? 호르몬을. 잘 기억하시고, 네,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 강조 드렸었죠.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분해,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 꼭 기억하시고요. 췌장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뭐가 있느냐? 글루카곤과 인슐린이죠. 랑게르한스섬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인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을 이 그림을 보시면 인슐린은 혈당이 남아돌 때 어디다 저장을 시킨다고요? 네, 간에다 저장을 시킨다고요. 어떤 형태로? 네,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를 계속 못해서 공복일 때는 이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다시 빼내요. 누가? 네, 글루카곤이 빼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뭘로 환원시켜주냐?
글루코즈로, 글루코즈가 한글로는 뭐다? 네, 포도당이다. 그래서 포도당을 높입니다.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남는 포도당을 간에다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니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인슐린. 이 두 기능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둘이 기량작용이 있다는 것도. 자, 성선도 이미 생식기계에서 배웠어요. 남성은 고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로 인해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성의 난소에서는 생리주기를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렸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감소시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도록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이 황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뭐다? 프로게스테론이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트로겐 기능 중에 하나가 뼈에 칼슘을 침착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칼슘을 뼈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튼튼해지겠죠. 근데 폐경기에는 어떻게 돼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배란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난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폐경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폐경기가 오면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상승한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에스트로겐 기능이 뭐냐? 네, 동맥벽의 탄력성을 올린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탄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동맥경화 같은 질환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여성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폐경기가 오면 어때요? 다시 심혈관 질환이 상승할 수 있겠죠. 왜? 동맥 탄력성을 상승시키는 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 골다공증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봤던 그림들을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얘가 고환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분비, 이 녀석이 난소. 그래서 여기는 원시난포가 성숙난포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이런 거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과체, 또 다른 말로는 송과선이라고도 하는데, 송과선은 시상의 뒤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작은 원뿔 모양이며 또 다른 말로는 솔방울 모양이라 그래서 송과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뿔 모양, 솔방울 모양 뭐 이렇게 다 불리기도 합니다. 8mm의 작은 기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시상이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시상 뒤쪽에 위치해 있는 이 녀석이 송과체입니다. 이 녀석의 기능이 뭐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면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럼 이 멜라토닌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네, 뇌하수체의 성성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성성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면 2차 성정이 좀 늦게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성적 성숙에 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부수적으로 좀 있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죠. 태양광선의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수면 주기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많이 분비가 돼요. 반대로 그럼 밝을 때는 잘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밝을 때는 멜라토닌은 줄어들고 어두울 때는 멜라토닌이 상승해요. 이 멜라토닌이 상승했을 때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밝은 조명 밑에 있는 거는 수면에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질 좋은 수면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는 밝은 빛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내용은 이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7번째 호르몬이었잖아요. 그거랑 기량작용이 있다는 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기량작용을 묻는 문제가 좀 나와요. 기량작용이 있는 호르몬을 잘못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량작용이 있는 호르몬들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거 있잖아요. 인슐린, 글루카곤, 칼시토닌, 파라토 호르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해오셔도 돼요. 역시나 고득점 하실 분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세로토닌과도 기량작용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송과체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던 내분비계가 완전히 끝이 났어요.
내분비계는 정말 어려운 파트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포기도 하고, 하지만 기초간호학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라는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